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만에 30%를 회복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민하 평론가가 먼저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을 한 사람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가 오른 응답자의 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3%포인트 떨어진 62%였다는 거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두드러졌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이제 응답이 69%, 70대 이상에서가 63%였다는 거고 예. 이게 그 전주하고 비교를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포인트, 70대 연령층에서는 11%포인트가 상승한 그런 수치입니다. 긍정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국방, 안보를 이제 답으로 이제 한 사람들이 10%, 공정, 정의, 원칙이라고 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9%, 전반적으로 잘한다 8%, 부정부패, 비리척결, 진실함, 솔직함, 거짓 없음 이런 응답들이 이제 5% 정도 나왔다고 하고요. 변화, 쇄신,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주관, 소신, 전 정권 극복 이런 응답이 4% 정도 이 순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부정평가를 한 이유는 뭐냐?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이게 응답자의 16%가 이 한 답이었고요.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11%, 외교 10%,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독단적, 일방적, 소통 미흡 6%, 통합, 협치 부족 5%, 인사 4%, 직무태도 3%였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배종찬 소장께서 분석을 좀 해주시죠.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워낙 내려갔던 대통령 지지율이기 때문에 네. 70대 이상에서 지지층이 결집했다. 결국 보수층에서의 위기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검찰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오히려 내려갔던 것이 지난주까지였으니까요. 네네. 그렇다면 결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결집이 주부층이나 자영업층의 결집이라면 굉장히 고무적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한 미사일이 이전에 있었고 또 여야 대결이고 지금 윤석열 퇴진 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이 엄혹한 전국 상황 속에서의 지지층들이 결집한 것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70대 이상이다. 그럼 응당 지지하고 있어야 될 지지층이거든요. 핵심 기반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보선 결집이다. 한 가지를 더 소개해드려야 되는 것은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정당 지지율을 물어본 결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5%, 예. 국민의힘이 33%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데도 제자리 걸음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3에서 35%로 올라갔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은 3%,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올라갔다. 서로 다 지금 결집하는 대결 구도 속에서의 결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집했으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환영할지 몰라도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은 내용은 좀 아니다. 이런 점에서는 민생이나 대통령 지지율을 더 근본적으로 올릴 수 있는 우리가 이른바 주식시장에서는 펀더멘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김성환 앵커는 주식도 경제도 전문가시니까 이런 부분을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이후에 관련돼 있는 발언 나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지지율이 추락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20%대 지지율이 나온 이후에 좀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일단 보수층을 확실히 결집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보였던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이른바 주사파 발언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이전에 색깔론과 관련되는 발언도 있었고 사정 정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속도감이 붙어 있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이른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라든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연이어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한테 친다거나 이런 모습들 보면은 어찌 보면 대통령실에서 의도한 바대로 움직였던 거 아닌가 여론이 이렇게 또 해석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긍정평가한 이유를
들은 게 이제 뭐 국방 안보, 그다음에 공정 정의 원칙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응답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키워드들이 뭐 국방 안보라고 하면은 여론조사상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뭔가 대북 정책에 관련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키워드들이 사실은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와 이 감사에 또 포함되는 키워드이기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전 정권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각을 굉장히 강하게 세우는 그런 국면이고 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수사 상황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이 유동규 씨가 입을 열어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막 속도가 붙고 이런 흐름들이 네.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쭉 이제 온 거 아닙니까 그 흐름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지층의 결집을 이뤄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만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처지에서 국정운영 동력을 실질적으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 보수층의 결집이라는 것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이 보수층이 100%다 결집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이렇게 가도 결국 중도층을 어느 정도로 이제 끌어들이느냐 이게 핵심인 것인데 그걸 위해서는 경제, 민생 이런 데서 좀 유능한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 이제 과제일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는 이번 주에 벌어진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이제 돌이켜 보면 거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 분명한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어차피 정치라는 행위는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거니까 분절돼서 하나하나를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뭐 굳이 아까 제가 이제 대통령실의 의도가 어느 정도 먹힌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전에 지지율이 워낙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 떨어지면 진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위기감 같은 게 작동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지층을 다져놓고 그다음에 뭐 중도 외연 확장을 한다거나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 아닐까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전략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겠죠. 그렇게 된다면. 네. 그런데 저는 잘못된 시그널로 읽을 수 있다면은 그건 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갤럽을 봤더니 찬바람이 살살살 불 때는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봐라. 3%포인트 올라가지 않냐. 네네. 이 말은 뭐냐. 국민들의 여론이다. 이 3%에 온통 집중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60% 넘는다라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3%포인트가 올라가니까 그래 검찰 수사가 지금 그렇게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이건 잘못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네. 왜 가정주부층과 자영업층과 블루칼라층은 지지율이 더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 왜 2030 세대 MZ세대는 요지부동일까.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칫 신호를 잘못 읽을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점은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잖아요. 이걸 또 뭐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80분 동안 저는 보도 전문 채널만 일단 확인해 봤는데 보도 전문 채널들은 전부 다 생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관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국민들은 사실 지금 이제 경제난에 대해서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민생 문제가 제일 민감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한 그렇죠. 네. 이런 전략적인 포석이다 이렇게 또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하는 건 좋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10일차째 하는 것으로 어제 또 진행이 됐었고 실제 이제 생중계가 됐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일을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그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주부청이나 또 대체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 화이트 칼라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저는 한 세 가지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의도는 의도는 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효과는 그렇죠. 좀 첫 번째로는 미지수다. 저는 대안입니다. 네. 3차원 분석을 해보면 지금 제니 젤런 재무장관이 어떤 이야기가 하냐면 IRA 법은 미국 기업이 우선이다. 그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강물을 자원을 어떻게 하고 했을 때 IRA 법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의 의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 줄지 예. 그건 미국의 마음이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네.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그 대안은 무엇인가를 짚어내는 것이 좀 너무나도 중요할 것이고 신상생 경제법을 빨리 마련해서 그걸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든지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 민생회의를 통해서 얻어내는 온갖 아이디어는 법안이 돼서 통과돼야 될 텐데 누구 협조가 필요합니까? 더불어민주당 협력 없이 법안이 통과될까요? 저는 마지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DUKSO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또 DUKSO 뭐예요? 덕수입니다. 덕수고등학교 아니고요. 또 사물놀이패의 명인 김덕수 명인도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가 어디 갔냐 이거죠. 왜? 그래도 경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덕수 총리이기 때문에 네. 김앤장의 그 논란도 있지만 한덕수 총리를 또 총리로 임명을 한 것이거든요. 책임 총리제라고 했고. 근데 네. 사람들은 이 중요한 자리에 한덕수 총리는 어디 갔나 DUKSO를 계속 외치는 거죠. 네. 벤터로 짠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거 웃어야 될지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 앞에 김인환 변호사가 굉장히 무덤덤한 표정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저는 있었어요. 늘 웃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상경제 민생회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얘기 대통령실에서 뭐 사실 모르겠습니까? 그 정도 이를테면은 이 상대편에 대한 수사라든가 뭐 각을 세우고 뭐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되니 중도 공략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민생 경제를 챙겨야 된다. 이거 뭐 사실은 뭐 ABC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회의를 공개석상에서 공개 회의로 진행을 해서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중도층을 또 설득하는 전략을 잘 이행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네. 중요한 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회의였느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는 거죠.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뭐 이 IRA법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내용들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유출을 하면은 그런 IRA 법이라든지 지금 고물가 상황이라든지 뭐 국제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연상할 수 있는 대목들은 있어요. 그런 얘기는 했는데 네네. 주되게 그 자리에서 논의된 어떤 주요한 어떤 의제들은 각 부처가 좀 보여주고 싶은 거, 내세우고 싶은 거.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우리 경제 이게 의외로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도 신경 써가지고 이만큼 산업을 살릴 것이고 뭐 이 부동산 규제도 완화하고 뭐 그리고 해외 수출도 강화할 것이고 그러려면은 노동법에서 뭐 좀 풀어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주로 한 게. 네. 그런데 당장 현실에서는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저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산업 전략을 얘기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지금 고환율이라든가 고물가라든가 그리고 당장 이게 뭐 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강원도발 금융위기, 레고랜드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뭘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상한 계획을 장관들이 논하기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제가 좀 느슨했다는 느낌을 받으셨더라고요.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죠. 이 회의 이름이 비상경제민생회의인데 경제는 있었는데 비상도 없고 민생도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민생이 없다라는 느낌은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런 말씀해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가 IT 관련 이런 인력을 다 키우기 위해서는 코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어떤 대안 갖고 있느냐 물어보면 교육부 장관은 없고 차관이 디지털 교과서로 보급을 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러면 앞으로는 책가방을 안 갖고 다녀도 되는 거냐. 근데 이게 민생도 아니고 비상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실이 의도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고요. 다만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회의를 공개적으로 해서 이런 비판도 막 받으면서 이 모습을 고쳐나가고 다음번에 12차 회의, 13차 회의에서는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국민들이 저렇게 변해가는 모습, 나아지는 모습이 있구나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논란이 있더라도 좀 공개적인 회의나 이런 것들은 투명성을 갖춰 나가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제 김진태 강원지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것 같긴 한데요. 보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좀 살얼음판 걷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강원도는 강원도에서 원래 예고한 대로 나는 결정을 했던 건데 회상 신청하는 게. 근데 그걸 나한테 다 모든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건 좀 부당하다 이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요. 또 어찌됐든 간에 강원도가 일정하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또 비교하더라고요. 누구는. 그러니까 막 깨지려고 하는 얼음에다가 돌을 탁 던져버렸다 이렇게 또 표현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완전히 명키는 어려운 상황인데 김진태 지사가
최근에 논란 있고 난 다음에 베트남을 갔다가 베트남에서 귀국하면서 본의 아니게 좀 미안하게 됐다. 좀 미안이라고 하는 게 언론사 제목으로 지금 다 기사가 뽑혀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김진태 지사가 판단하고 있었던 그 위험성과 불안감을 강원도민이나 관련자들이 몰랐을까요? 저는 그 과정의 처리를 그렇다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또 충분히 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것이 이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협의를 연락받은 적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적어도 이것이 향후에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적어도 광역단체급의 지자체에서 발행한 어떤 채권이 향후에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왜 판단 못했을까? 그다음에 대응 부분입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레고랜드 사태라고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진태 사태라고도 했단 말이거든요. 네. 심지어 최문순 전 지사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이었고 여기에 또 김진태 지사는 또 최문순 전 지사와 또 각을 세우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저는 베트남에 뭐 강건의 일 때문에 갔다고 치더라도 예. 빨리 들어와서 정말 이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면 왜냐하면 2050억 원을 가지고서 막을 수 있는 일을 지금 50조 원을 투입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세 번째는 무슨 말씀드리냐. 왜 강원도는 감사 안 합니까 그러면. 감사원이 왜 이런 강원도의 사태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할까요? 상당히 중차대하고 네. 이거야말로 강원지사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예. 이것은 공직에 있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통해서 어떤 금융에 타격을 주는지를 감사원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내용 아닐까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김진태 지사의 잘못 그리고 강원도의 잘못 이거를 따지고 또 그거에 책임을 묻고 이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대통령과 이 각 부처 장관들이 그런 회의를 열어가지고 공개적인 회의를 열어가지고 논했어야 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가 담뱃불을 잘못 버린 거지 않습니까? 담뱃불을 낙엽이 가득 쌓여있고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데다가 던진 거예요. 그 불이 확 난 건데 네네. 그러면은 김진태 지사 문제도 문제지만 애초에 그러면 거기는 왜 인화성 물질이 가득했고 낙엽이 그렇게 많이 있었느냐. 구조적 문제가 뭐였느냐 첫째 그리고 둘째로 지금 불이 막 났으니까 이거 어떻게 끌 거냐. 예, 예. 이거 굉장히 비상하게 논의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합니다. 그런 회의 자리에서는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보증했거나 뭐 이런 채권들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50조 원 채권안정펀드 뭐 이거 낸다고 하는 것도 사실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금융기관이랑 해가지고. 네. 근데 그것도 잘 하겠습니다. 이 정도지. 지금 시장이 불안한데 거기에 뭐 이렇게 바로 뭘 대응하고 이런 모습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 회의도.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자리에서 방산 수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전 수출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원전의 경우에 예를 들면 미국은 지금 원전 산업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원전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웨스팅 포인트라고. 그 회사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소송 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미국 원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의 그런 원전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렵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런 문제도 그 자리에서 원전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논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 중요하게 얘기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다 뉴스 보고 경제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그런 걸 보고 이런 정부의 대응은 별로 좋게 판단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정부가 비상해 보이고 민생을 잘 챙기는 모습이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 상당히 저는 아쉽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는 거죠. 배종찬 소장 보시기에 그러면은 뭐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 나올 테니까 네네. 나오면 그렇게 큰 뭐 여론사가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기여할 만한 그 정도는 아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회의를 했다고 해서 네. 지지율에 당장 큰 폭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경제 회의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 회의의 그릇과 바구니 안에서 어떤 걸 채워넣는 거 중요하고 지금 김남 평론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때일수록 자 정부와 그리고 또 집권 여당도 실제로 참여를 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회의였죠. 대체적으로 그죠. 예. 그 이야기는 뭐냐. 결국 여기에 국회도 있어야 국회도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이 회의가 상당히 성공적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읽겠습니다. 뭐 좀 하여튼 성장을 시켜보자. 그래서 이것이 박근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참배한 것과도 연장선상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업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산업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산업화 이야기를 하는 순간 누군가는 그게 생각날 겁니다. 산업 안전. 최근에 SPC라는 데서 젊은 직원이 그 참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균형이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제 바람입니다만 이 민생경제회의에 저는 국회도 참여하자.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네. 딱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회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게 나는 쇼를 하지 않는다였어요. 쇼 할 필요 없다. 쇼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좀 미흡할 수 있지만은 양해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쇼를 안 한다 이런 말씀도 그러니까는 필요한 쇼를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 난 절대 쇼를 안 한다 이런 태도가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쇼 얘기가 전 정권 얘기다 결국 이게 전 정권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린 그렇게 안 한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 건데 전혀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이 필요한 쇼를 필요한 부분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게 사실은 대통령실의 이 임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네. 명언인데요. 명언입니까 제가? 네. 김민하 평론가 오늘 막 말이 터집니다. 그런가요? 제가 말이 입이 무거운 사람인데 제가. 역시 배릉찬 소장은 선수예요. 딱 요거 어떻게 매듭 딱 찍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중간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잠깐 휴지기를 만들어주는 참 대단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민주당 김은경 의원이 제기하는 이른바 술자리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어떻게 점점 더 격화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오늘 김은경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했고요. 또 김 의원은 국회의원에겐 질문을 할 권리가 있다 이러면서 여당과 정부 대통령이 몰려와서 몰매질을 한다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두 분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게 우리 시간을 통해서 거의 많은 분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김성환 앵커께서 그 부분을 또 잘 받아서 또 해석을 해 주셨는데 저는 윤명대첩이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현상입니다. 저는 더 거칠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청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실제 김의겸 의원의 발언 것도 더 탐사 열린공감 TV의 그 내용을 보고서는 대체로 대통령이 갔겠어. 그것도 재임 네네. 중에 임기 시작한 지 2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7월 19일과 20일 시점에 가서 거기서 동백아가씨를 불러서 말이 안 돼. 저 역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이상 그것을 선뜻 믿기는 어렵거든요. 또 한동훈 장관이 워낙 장관직을 걸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걸 다 생명을 앞으로의 이 생명을 다 공직자의 생명을 다 건다라는 것을 굉장히 엄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러면 가라앉아야 되죠. 그럼 사실일 리가 없네. 발을 보통 빼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발이 안 빠져요. 저는 이게 왜 왜요? 발이 안 빠질까 생각했더니 예.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럼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앞으로 그렇죠. 대통령까지 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지금 여의도도 그렇고 지금 광화문의 집회 상황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인터넷 여론을 보면 오히려 굉장히 이게 확산되는 겁니다.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 자체가 저는 이 전쟁 상황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민주당의 압수수색이 되고 또 윤석열 퇴진을 이야기하고 저는 더 거칠어지고 더 비논리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배종찬 소장께서는 정책 효과의 측면에 대해서 주로 집중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리를 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김의겸 의원이 주장한 게 사실인가? 진실성이 있는가? 이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지금 법적 대응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가짜뉴스 선동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일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대응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단 김의겸 의원이 기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이 정도 사실 확인한 것을 과연 기자였으면 신문에 쓸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못 썼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관련 뭐 이 음성을 막 틀고 이렇게 한 것은 예. 이것은 국회의원의 권리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네.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칭찬받고 언제나 뭐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그 내용이 이제 뭐 불분명하고 뭐 별로 좋지 않으면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 김의겸 의원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얼마나 그동안 무책임한 폭로라든가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고 좀 더 사실 확인을 해서 분명하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의혹 제기를 하고 물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김의겸 의원하고 민주당이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아무리 윤명대첩이고 전쟁이다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진짜로 전쟁하는 건 아니니까는 전쟁도 뭐 제네바 협약 있고 뭐 포로 대우의 원칙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런 좀 정도를 걷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주장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법적 대응을 한다든지 뭐 거기서 뭐 화를 낸다든지 저는 그런 반응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이 아주 부적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예. 우상호 의원이 오늘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 이제 여러 가지 뭐 이 대통령이 술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뭐 여러 얘기가 있다는 말을 막 했는데 네. 한동훈 장관이 오늘 이제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룸사롱 가고 룸사롱 가서 여성에게 폭언을 한 것은 우상호 의원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 사안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거든요. 22년 전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아무튼 그게 한참 시끄러웠던 얘기고 386들의 타락이다 뭐 이랬던 그 사건인데 그것을 굳이 이 반격하려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고 본인이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정파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편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안하고 별개의 사안도 꺼내가지고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커지고 예.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비칠 만한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고 이 민주당의 어떤 의도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의 의도를 추정한다든지 전혀 관계없는 사건을 가지고 이제 반격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반복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정파적이다. 이것은 장관의 해야 할 업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대응은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당사자가 돼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발까지 들어가서 검찰 수사가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또 뭐 이런 주장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처음에는 사실 머뭇머뭇했던 것 같아요. 네네. 태도를 보면 당에서 입장을 좀 정리를 못했던 것 같고 이게 진짜 김의겸 의원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갈수록 태도가 좀 강경해져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네. 김민하 평론가가 이게 이 태도가 나오는 게 네. 지금 거기 술자리를 봤다고 하는 목격자의 어떤 녹취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책 효과의 측면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까? 저는 정파적 대응이라고 봅니다. 정파적 그런데 대응이다.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것이 방금 전에 김민하 평론가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했어요. 예. 한동훈 장관까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나온 내용만으로는 이게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설득력이 없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아주 구체적인 근거가 나오죠. 일국의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김앤장의 특정 일각에서는 그게 아니다. 다른 구성원이다. 뭐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경호원을 대동하고 움직여야 되는 대통령의 신분을 생각한다면 믿기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꼬리를 내리기보다는 민주당이 대응을 이렇게 해나가는 이유는 뭐냐. 방금 전에 그 한동훈 장관의 대응도 보십시오. 그 한동훈 장관도 이미 이제 정무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 우상호 의원도 그때 그러지 않았냐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것은 전쟁 성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우려가 돼요. 왜? 네네. 지금 강성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 내용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다가 아니고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전쟁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호도되고 변질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구체성에 있는 근거에 의한 탐사의 내용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렇다, 그래, 그럴 거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되어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 그랬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문제 제기한 무슨 바에서 무슨 첼로를 켜고 그랜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변호사들과 함께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 날짜도 있고 뭐 그 술집도 이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날짜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참석자도 그 사람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뭐 거기서 이루어진 그 술집이 거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유사한 성격의 자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국회에서 그런 거를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거를 최소한 거기까지를 확인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죠. 지금 보면은 이걸 처음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공개를 했다고 하는 유튜브도 정확한 술집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지목을 못하는 그런 단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요게 앞으로 어떤 사실로 드러날 거냐 이것은 뭐 제가 볼 때는 회색지대인 것이고 알 수 없는 일인 것이고 다만 이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과 민주당의 대응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모범적이지 않고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쟁이어서 그런 건지는 뭐 그런 거겠지만 다소 모범적이지 않고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짜증을 유발하는 방식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앞으로 정치적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 얘기는 좀 정리를 해보죠. 끝으로 정의당 얘기를 좀 오래간만에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의당 새 대표로 이정미 전 의원, 전 대표라고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정미 전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63.05% 득표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결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두 글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대통령감으로 등장했을 때 나타났던 슬로건이 뭐냐면 체인지, 변화거든요. 네. 정의당이 이대로 가면은 명멸할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저는 이정미 대표도 기존의 정의당의 그 파행으로부터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정미 전 대표였었죠. 전 그렇죠? 의원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그래도 정의당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정미, 이정미니까 한번 바꿔봐라. 전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철학도 좀 바꿔봐라. 왜? 기존에 주류로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차지해왔던 정의당의 세력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좀 정의당의 민주노동당의 그 성격이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자에 뭐였든지 새롭게 한번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일 겁니다. 뚜렷하게 정의당은 무슨 정책을 하는 정당. 마지막으로 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갈아엎을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구성할 것인가 이제 중요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또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 대표가 또 대표를 맡는 어쩌면 또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뒤따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정의당 출신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지금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석고대죄합니다. 이정미 대표의 탄생은 그러니까 안정희구적인 표심이 반영된 것인데 중요한 거는 이 선거의 쟁점이 그러면 당내 선거의 쟁점이 변화냐 안정이냐 이거였느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또 그러니까 뭔가 안정 성향의 표심을 이제 표를 던진 건 맞지만 반대편에 있는 후보가 또 이런 어떤 변화의 확실한 어떤 그 믿음과 신뢰를 당원들에게 주지 못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다들 이정미 대표를 선출한 당원들이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게 분명히 이런 얘기 들을 것이다. 별로 변화가 없고 또 이정미냐 이런 얘기 듣겠지만 대안을 우리가 못 찾은 것 같다.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변화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그 선택지를 찾아내지 못하고 선택할 수 없는 게 지금 정의당에 빠진 딜레마고 그 딜레마는 단기간에 치유되기 어렵고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만 한 20초만 시간을 주시면은 저는 이정미 전 의원 전 대표를 따로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본인도 기존에 이 노동당 정의당의 틀에 대해서 프레임에 대해서 상당히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그래도 지금은 이제 이대로 변하지 않으면 정의당의 미래는 없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기가 가졌던 그 소신을 이제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이정미 전 대표가 이제 신임 대표가 돼서 할 것 같다. 그럼 난 기대를 좀 한번 가져보자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얘기를 주로 나눴어요? 점심 김치찌개 먹는 거 그냥.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